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여야 업대로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언론 그러네. 업대인데. 언론 예. 업대인데 코드가 좀 잘못 나갔네요. 혹시나 바뀌었나 했어요. 네. 저와 노 기자가 뭐 당원은 아니니까 오해받을까봐. 네, 저희가 예. 실수했네요. 우리 촌철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내보낼 수는 없고,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탓 죄송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 언론계 최고의 이슈는 역시 그 이제 법원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 도돌이표 얘기니까 오늘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뭐 예. 굳이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두 분 아니 이제 혹시? 뭐 오늘 아니면 월요일 그렇죠. 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네, 예, 그 두 개의 재판부가 지금 진행 중인데. 따로따로죠. 예. 네. 근데 하나만 인용이 되더라도 이진숙 기형적 2인 체제에서 선임한 그 이사들은 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기존의 9명 박문진 이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실상 연임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뭐 몇 년 동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뭐 몇 달간은 일단은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오늘 아니면 월요일이. 예. 뭐 이거는 뭐 계속 이제 해왔던 이야기니까 거기서 네. 더 진전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기는 힘들고 그냥 그 다른 주제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가 지금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기자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의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 현직 조선일보 A라고 칭할게요. A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의 B 과장이 이 여성 기자들에 대해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성희롱 문자 대화를 나눈 일입니다. 이게 대화가 좀 반복적으로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A 논설위원이 그 B 과장한테 여성 기자 사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적 발언들이 이어지는 건데 이 사진 관련해서 보면은 뭐 업무 시간대 출입처 그리고 뭐 식사 자리 이런 걸 가리지 않았고 또 여성 기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공유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할 거잖아요. 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고 보통은 여성 기자 대상으로 뭔가 성적 행위를 하고 싶다거나 또 이제 본인들이 뭔가 자의행위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 그런 게 있다고요? 예,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이 성적인 목적에서 성적 맥락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심각하게 본 부분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 발언을 쭉 이어가다가 A 논설위원이 이 특정 요일이나 초성을 언급하면서 가만두면 안 됨요 이런 말을 하기도 그게 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약속 시간으로 보여요. 뭐 네. 약속 시간 같은 걸 언급하면서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B 과장이 함 가시죠. 뭐 한 번 가시죠라는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B 과장이 올해 발령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아무개 지역에서 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뭐 도모를 하자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 있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게 그 발언 수위 자체가 좀 심각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사건 본질적인 걸 보면 이 핵심이 A 논설위원이랑 B 과장이 본인들 업무상 지위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아니거나 뭐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 영역이라거나 뭐 출입처 인사들이랑 여러 기자들이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일단 좀 몇 가지 좀 네. 좀 추가로 좀 일단 확인 좀 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대화가 오간 시점은 언제예요? 올해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뭐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고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고받은 거 사진에 등장하는 여기자는 한 토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최소 3명이라고 기사에도 표현을 했는데 이 최소 3명이라는 거는 제가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인지 특정을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3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주로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디선가 사진을 구해서 국정원 직원한테 보내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뭐 성희롱성 대화 이런 것들을 나눴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기사나 이런 데니까 그 긁어다가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그 경위는 좀 나옵니까? 우선 제가 확인을 한 걸로는 뭐 기사에 나온 사진이라거나 뭐 어디에 뭐 공적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가져다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사적인 자리라기보다는 뭐 직접 누군가가 찍어서 보낸 형태의 사진이고요. 네. 그럼 또 누군가가 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논설위원 본인이 찍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공유했을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진 기사에 나온 거라거나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걸 공유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물론 약간 바뀌긴 했어요. 네. 논설위원이 요즘 뭐 이제 발로 뛰는 논설위원, 뭐 취재하는 논설위원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취재 일선에서 약간 물러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정치부 기자들의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한번 소개해 주신 적 있잖아요. 예. 그래 나중에 이제 뭐 해고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정치부 기자들은 같이 국회를 출입하는 그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논설위원의 위치가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 정치부 기자들하고는. 이 논설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다 뭐 회사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영역을 나눠서 담당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정치 네. 담당 뭐 나눠져 있기는 해요.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여성들의 사진을 뭐 다양한 경로로 입수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가령 뭐 사적 자리에서 뭐 찍었거나 혹은 문제될 게 없는 뭐 단체 사진 같은 거를 누군가로부터 받았거나 했는데 그걸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키면서 뭐 이 사람은 어떠냐 이러쿵저러쿵 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다거나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그게 뭐 기사 속이나 요즘은 영상도 많으니까 영상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 여성 기자의 모습을 캡처를 해가지고 네. 보내준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아예 이제 작정으로 찍은 사진을 만약에 받은 거라면 혹시 네. 또 공범 아니냐? 예. 제3의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 대상이나 사진을 찍은 대상이나 성희롱한 대상이나 그리고 이제 그 촬영된 장소 같은 걸 보면 A 논설위원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렇고요.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뭔가 너무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뭔가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재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네. 여기서 하는데 제일 황당한 게 국정원 직원이 왜 등장해요 여기서? 그렇죠. 둘이 뭐 친한 네. 사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범죄적인 발언을 한 거겠죠. 아니 네. 국정원 직원은 뭐 하는 그 보직이 뭔지는 파악이 됐어요? 아까 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초까지 대변인실에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지부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특정 지역을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지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 언론과 네. 국정원의 관계가 언론인과 국정원 직원의 관계가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 하니 참.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네. 뭐 사적으로 뭐 식사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관계는 맺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이런 그렇겠죠.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역으로 갔는데 일 안 하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가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걸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정보 수집 같은 걸 위해서 만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런 식의 일을 하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참. 업무라는 핑계를 대고 기자들과의 이런 모임 같은 걸 유지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거는 업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적인 걸 빙자해서 뭐 성희롱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럼 노지민 기자가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논설위원이나 국정원 직원 네. 취재는 해봐 어떤 그 입장인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뭐 기사에도 일부 인용을 하기는 했는데 A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요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억에도 없고 휴대전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걸 공유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화를 나눴을 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추정어법으로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고 그리고 제가 올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중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고 불확실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이라고 믿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반론이
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취재에 응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문자를 하고 전화를 드렸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으로 확인을 근데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국정원에 대한 그러니까 좀 보통 공보실을 통하잖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네. 공보실도 통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변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네. 되겠죠. 예. 뭐 확인되는 게 없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평하고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이건 뭐 지난번에 그 노 기자가 정치부 기자들의 그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네. 보도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유사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난 건데 그래서 뭐 그 제보가 들어간 경위라든가 취재 경위를 우리가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노 기자한테.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건 뭐 논평을 더 이렇게 덧붙일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강호의 도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널리즘 비평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지난번에 그 수산업자가 여기저기 금품 뿌린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언론인들도 네, 적잖이 네, 연루가 맞아요. 됐는데 그게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언론사별로 어떤 언론사는 그 해당 직원이 사실상 뭐 해고가 됐고 근데 어떤 언론사는 그냥 지금도 일하고 있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그 징계 수위나 그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심각성, 그 인식 이런 게 이제 달라서 지난번에 그 노 기자가 전한 그 정치부 기자 그 사건이든 이번 사건이든 그 해당 그 언론사 거기가 이제 엄격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도 나온다면 혹시 뭐 조치 취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예. 그리고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걸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인사 뭐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무언가 뭐 징계라거나 아니면 인사 조치를 위한 조사가 정식으로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직원의 그런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해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뭐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해서 입장을 밝힐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직원 신분의 비밀 보장 같은 걸 적용하기에는 사실 핑계인 부분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 그때 그 해고당한 그 기자들이 네. 여러 명 있었잖아요. 3명이 있었고 그죠. 그 3명 중에 2명은 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당시랑 지금 이제 소속 언론사의 대응에 차이가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첫 보도 나왔을 때부터 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본인들이 한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차이는 있기는 해요. 다만 그 회사 측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업무 정지를 일단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 쪽에 먼저 알려오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를 다 해서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상황이었죠. 요번에 그 피해 기자들도 정치부 기자들인 거죠. 제가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출입처에서 뭐 촬영된 사진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여성 기자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취재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여성 기자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대화들을 쭉 놓고 보면은 뭐 사진이라거나 뭐 기자의 그런 신상을 그냥 서로 바꿔놔도 대화가 다 통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기자의 그 직업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막 육탄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취재원에 가까이 가서 한 마디라도 더 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뭐 복도에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 노트북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특성상. 근데 그 틈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몰래 찍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뒤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하겠어요? 찍어도 이렇게 뭐 나를 찍는가를 인식하기가 힘들죠.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찍으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찍지라고 인식할 수는 있는데 그 막 아수라장 같은 취재 현장에서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할 뭐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 사진을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아 이런 일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계속 불안함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언론계에서 용인되지 않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소속사의 대응이겠죠. 두 번째가 이제 네. 보도인데요. 네, 그렇죠. 노지민 기자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경향신문, 한겨레, MBC 그리고 민중의 소리 뭐 이 정도 다른 인용을 하고 데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전혀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사실 이게 보도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신 분들은 많았어요. 여기 이제 보도를 하지 않은 매체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셨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의를 하셨던 거는 뭐 A 논설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뭐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이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 뭐 제가 취재원보 측면도 있고 입수 경위 같은 걸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자료 제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가해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공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걸 그냥 받아서 쓰기에는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다만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대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취재해서 보도를 했고 또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도 뭐 A 논설위원 쪽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해서 취재를 시도한다거나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취재를 각 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각 회사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언론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단순히 특정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목소리를 내는 기사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게 뭔가 좀 어차피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혹시 그 피해 기자들 네. 목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이제 국회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의 가해 사실이 있었을 때도 뭐 미디어 오늘 기자의 뭐 누가 뭘 제보를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게 피해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줘서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이제 기사라고 하면은 보통 적시해야 되는 그런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 기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쓰지 않은 거는 이제 가해자들의 가해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건을 어떤 초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좀 집중을 해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신원과 관련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 알았을 때 어떤 그 갖게 된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네.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확인이 돼야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본인들이 이제 직접 무언가를 하게 되면 자기의 신분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어떤 단체라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취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어렵겠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좀 KBS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광복절 당일에 KBS가 기미가요까지 틀고 뭐 했다는 거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한 간부가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합니까? 이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가 그렇게 성명서를 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간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노조 KBS 본부 입장에서는 저걸 봐라.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간부가 얘기한 그 이번 사태 그러니까 그 나비 부인 사태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는 그런 이런 인식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좌파 PD들이 작정하고 파리 올림픽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연기를 시킨 다음에 방송을 그 다음에 광복절 0시에 딱 맞춰가지고 이 시간에 틀겠습니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상부의 어떤 그 허락을 취득하고 그리고 틀어서 그 여파로 인하여 KBS 수뇌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음모론인데 참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본부장이나 임원이나 하여튼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밑에 아랫사람들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 이건 누워 침뱉기인 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좌파 PD들이 음모를 벌였다고 쳐요. 그러면 음모를 막지 못한 그러면 그 간부는 뭔데요 그러면?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 아니, 뭐 누워 별로, 침뱉기지 예. 그 얘기가 결국. 아니 그러면 좌파 PD가 편성권을 완전히 독점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 발언을 한 분이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올해 12월까지잖아요. 지금 박민 사장이. 그래서 박민 사장은 연임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 차기 사장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 간부 이름이 또 오르내리고 있고요. 물론 이건 다 풍문이고 당연히 설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또 임원회에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가 제작 자율성 존중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간부는 책임 없어 이 얘기 우회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제작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또 데스킹이 약화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뭐 방금 정리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실무진의 제작 자율성 존중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에서 봐야 될 사건인 거죠. 네. 이 편성을 뭐 실무진이 너무 자율적으로 해서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뭐 콘텐츠의 내용이라고 해봐야 사실 오페라 공연을 튼 건데 그 오페라 공연에서 뭔가 자율성을 발휘해서 문제가 될 만큼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참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지 그 전후 맥락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시사 보도를 맡고 있는 그 기자들, PD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위축 효과를 미치고자 할 때 보통 경영진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제작 자율성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허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 방송이 균형성이 무너진다. 공정성이 무너진다. 이런 레토릭을 펴요. 근데 이런 건 전형적으로 그 탄압의 논리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난센스인가 하면 이 나비 부인 오페라는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것을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려다가 파리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다가 그 광복절에 틀어서 이사달이 난 거예요. 제작 자율성은 보통 그 내용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작고하신 푸치니가 뭐 제작 자율성을 뭐 위배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탈리아 작곡가가 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편성을 그 시간에 한 게 이제 문제잖아요. 물론 실무 단계에서 보고가 올라갔다면 그 실무진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그 시간에 방송하도록 한 그 편성 책임자들 그러니까 수뇌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KBS가 큰 비판을 국민적으로 받게 되면 다른 걸 떠나서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리더로서의 어떤 덕목이지 제작 자율성을 너무 많이 우리가 허용해줬다. 그리고 뭐 좌파 PD들의 음모다. 이렇게 자꾸 아랫사람들 실무진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다른 걸 떠나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동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임원회에서 지금 이런 두 마디가 나왔다는 얘기는 진상 파악 과정에서 뭔가 왜곡되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내지 꼬이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해석을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 광복절 때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제작 자율성이 문제다라고 했다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예상되는 부분인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준 걸로도 해석될 수 있고 몰아가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뭐 진상조사를 예를 들면 뭐 감사실에서 맡을 수도 있고 별도의 이 사안과 무관한 부서의 저널리스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공정성이 그렇죠. 수립되는 것인데 지금은 본인들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런 진상조사단을 지금 꾸려가지고 실무진들을 압박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금 꼬리 자르기 형태, 책임 돌리기 그렇죠.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뭐 생각해요. 셀프 조사의 꼬리 자르기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 느낀 게 셀프 조사도 아니긴 하겠네요. 네, 스스로에 그리고 그 대한 게 문제의 그 아니니까. 좌파 PD 음모 발언을 하는 분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른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 발언도 한 분이잖아요. 그 실제로 불방 사태를 일으킨 사람 네,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다큐 총선 일 이후에 방송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역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제가 좀 농을 섞습니다만 네. 그 논리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결국엔 불방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좌파 PD 음모가 얘기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나저나 이게 지금 방심이 신속 심의 대상에 올라갔죠. 네, 이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19일 방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속 심의가 결정이 됐어요. 이 KBS 방영 그 오페라 나비 부인에 대해서는 27건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의에 적용될 조항이 이 방송 심의 규정 중에 윤리성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뭐 기미가요라는 이 키워드를 놓고 전례를 보면은 2014년에 이 JTBC 비정상회담 중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배경처럼 이렇게 기미가요가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고라는 이런 제재를 의결을 했고 이번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지 뭐 그 결과가 뭘로 나올 것인지 알겠습니다. 뭐 정말 관계자 징계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제작 자율성 문제를 삼은 그런 그 간부들의 입장처럼 이것과 관련된 뭐 실무진 쪽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한번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승만 찬양 다큐에 대해서 사측이 독립적 편성권을 운운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 편성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KBS 수뇌부가 정말로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독립적 편성권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수용해 준다 치면요. 이승만 찬양 다큐는 독립적 편성권으로 옹호되어야 하면 마찬가지 논리대로라면 이 나비 부인 사태도 본인들이 독립적 편성권을 발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책임을 져야죠, 본인들이. 왜 한쪽에서는 독립적 편성권을 운운하면서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제작 실무자들이 문제고 좌파 PD들의 음모라고 왜 책임을 돌립니까? 일관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이승만 다큐 얘기가 아예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태가 뭐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시죠. 근데 KBS 저는 내부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정말 궁금한 게 또 무급휴직 얘기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저거 뭐 무급휴직이- 지금 다 섞여가지고 상당히 일하는 마다 안 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이게 창립한 이래 이제 무급휴직을 시행을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급휴직도 있고 또 엊그제 기사를 보면은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1,600억 원이 적자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비상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쵸. KBS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뭐 19년 동안이나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는데 아노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노미 상태고 그쵸.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젊은 PD들 기자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일 네.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문제는 이제 수신료로 인해서 손실이 있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고 분리징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수신료 현장에서는 회사 쪽에서 이런 분리징수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이제 광복절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예전과 정말 다른 수준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고 더 가속화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니 무급휴직을 하겠다. 이미 희망퇴직도 올해 한 번은 이제 완전히 진행이 됐고 또 신청을 받은 것이 또 한 건이 있고 거기에 무급휴직까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회사라는 곳이잖아요. KBS도 어쨌든 회사의 경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 과연 멀리한 거냐라는 걸 생각해봐야죠. 아니, 그리고 또 그만큼 휴직 들어가면 제작 인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노동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프로그램 질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YTN 얘기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디지털 뉴스팀 곳곳이 난립니다 지금. 그렇죠. 네. 여기도 정말 초유의 웃을 사태라고 일이 해야 아닌데 될까요? 참. 네. 예, 소속 사원 전원에게 중징계를 내렸어요? 네, 이 YTN 그 유튜브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6명이 한 번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일단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16명 당연히 뭐 이건 엄청 큰 규모고 2008년에 YTN 해직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33명 무더기 징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 최대 규모고. 이런 거 뭐 네.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징계 사유는 이제 직원들이 팀장의 주말 근무 추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시불이행이라는 거죠.
무슨 뭐 프로그램 갖고 사고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내부에서는 이 지시 불이행을 가지고 이제 YTN 내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본부가 침몰하고 있다. 이거는 본보기식 부당 징계다. 이런 반발들이 나오는 반면 이제 당사자인 그 디지털 뉴스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원들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데스킹도 안 받고 마음대로 콘텐츠를 승인하에 발행한 뒤에 왜 데스킹 안 받았냐고 하니까 데스킹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양쪽이 어떤 언어를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뭐 여기서 소상히 토론할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드러난 기사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네. 그 해당 부서원들에게 그 수뇌부가 디지털 물량을 늘려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양을 늘려라. 출고하는 네. 양을 유튜브 같은 거. 네. 그런데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헉헉거리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을 늘리라는 게 노동 강도가 비합리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만 늘린다고 이게 디지털 전략이 되느냐. 가령 이런 거죠. 한 두세 달 전에 그 대통령의 그 소주 발언 그게 네. 돌발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삭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서대문 그 시장 가서 했던. 예, 시장 가서 뭐 소주 한 잔 생각이 나네 뭐 이런 발언. 그게 이제 돌발 영상으로 제작됐다 삭제됐는데 그런 것들이 야금야금 YTN의 어떤 디지털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지 단순히 양을 늘려라, 물량 공세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그 논리가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단순 논리고 전혀 전략적이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설전이 일어나고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징계 사태까지 간 것 같아요. YTN 민영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영화 되면서 누구나 예상했던 어떤 수익 추구. 그러니까 이 유튜브 관련하면 양을 늘려라라고 하는 것은 양을 늘리면 그만큼 클릭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혹시 이거를 그러니까 그 꾀하다가 결국 이런 사다까지 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그 구성원들의 성명에 따르면 이제 기자들한테 매일 기획 기사 1개, 단신 9개 등 10개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논의도 없이 휴일 근무자를 또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김백 사장 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민영화된 YTN을 보면은 인사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임명 동의 관련 제도들이 다 없어졌어요. 뭐 사장부터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걸 거치지 않았고 국장도 그렇고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이 내부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정당성이 아마 무너져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YTN 디지털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되게 통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플레이보드라고 유튜브 채널별로 분석하는 그 웹사이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길 보면은 그 YTN 구독자 관련한 이런 그 순위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게시물당 조회수도 상당히 낮다고 나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런 내부 내용도 그렇지만 이게 대외적으로는 YTN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한마디로 곳곳이 난리군요. 그 짧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박민채 JKBS와 민영화된 YTN의 공통점은 매체의 경쟁력과 인기가 하락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하락하고 네. 신뢰도나 영향력도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 그 내부의 그 리더십도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네. 왜 그러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명동의제를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임명동의제를 해왔는데 박민채제의 KBS와 민영화된 YTN은 그 임명동의제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파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수립되려야 수립될 수가 없죠. 밑에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그 권한을 위임해준다는 게 임명동의제의 취지인데 그것을 파탄내놨으니 리더십이 제대로 수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YTN 디지털 부서도 논의를 그럼 해보자 우리가.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구성원들이 계속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묵살이 돼서 구성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설전도 오가고 막 이르다가 이제 중징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제 같은 단협 사항 아닙니까? 보통? 네. 그리고 단협은 보통 어떤 법률 효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협은 편성규약하고 효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박문진 이사, 선임된 이사의 면면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MBC를 노영방송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다. 그러면 노영방송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단협을 존중을 할까요? 존중할 리가 없겠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일관성은 있네요. 예. 이하 점점점입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